62세 국어교사 한지영이 37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서던 그 순간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해온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병원 재단의 상속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몰락이 바로 그 병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돈 못 버는 아내라며 깔봤던 여자가 결국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녁 7시. 한지영은 늘 그랬듯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았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형광등 불빛과 섞여 흔들렸다. 37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남편 장도현이 현관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회사에서 또 뭔가 틀어진 모양이었다. 요즘 들어 그런 날이 부쩍 늘었다. 아, 짜증나.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도연이 젓가락을 집어들며 투덜댔다. 지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겠거니 했다. 그런데 도연이 갑자기 밥그릇을 집어던졌다. 밥알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야, 너는 뭐 하고 사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영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집에서 뭐 하냐고. 애들도 다 컸는데 너는 아직도 뭐야? 지영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37년간 이 남자를 위해 살았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집안일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이게 고작인가? 여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도연은 더욱 격해졌다. 잘못한 게 뭐냐고?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는 게 잘못이야. 쾅. 도연이 밥상을 뒤엎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김치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영의 치마에도 빨간 국물이 묻었다. 도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지영을 내려다봤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있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아팠지만 눈물이 먼저 났다. 37년 동안 뭘 했냐고. 돈도 못 벌고 집안일밖에 모르는 여자가 뭔 당당한 척이야. 도연의 말이 지영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런 걸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일까?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운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 됐어. 너 같은 여자는 이제 지겹다.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지영은 홀로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뭘까? 정말 짐일 뿐일까?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도연을 바라봤다. 37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그 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몰랐다. 새벽 4시. 지영은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들을 넣었다. 많지 않았다. 37년 살면서도 자신의 것은 별로 없었구나. 그제야 깨달았다. 도연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이제는 내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집을 나왔다. 그게 전부였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37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시원했다. 한지영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장도현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짜증나게 구는 아내도 없고 밥상 챙길 걱정도 없었다. 아침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회식이나 술자리로 넘겼다. 회사 9층 기획부. 도연은 부장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훑어봤다. 특히 신입사원 김혜린이 눈에 들어왔다. 24세. 큰 눈에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다. 지영과는 정반대 스타일이었다. 예린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요. 도연이 손짓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커피 한 잔 마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린의 목소리는 앳되고 상냥했다. 도연은 흡족해했다. 집에서 툭하면 잔소리하던 지영과는 천지 차이였다. 커피숍에서 도연은 예린에게 자상한 선배 행세를 했다. 힘들지 않아요? 첫 직장이니까.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시고. 나도 신입 때 고생 많이 했거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도연은 예린의 다리에 손에 살짝 올렸다. 예린은 당황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도연은 속으로 웃었다. 역시 젊은 여자는 다르구나.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이 이 모양이구나.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밖에서 먹으면 그만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딸 윤서였다. 아빠, 엄마 연락 안 돼요. 집에 계세요? 도연은 순간 당황했다. 윤서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엄마는 친구 집에 잠깐 갔어. 금방 올 거야. 이상해요. 엄마가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가실 분이 아닌데. 윤서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검사인 딸에게 들킬 수는 없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도연은 예린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둘만의 자리였다. 도연은 슬쩍 예린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예린아, 너는 참 특별해.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부장님도 특별하세요. 예린이 수줍게 웃었다. 도연은 기분이 좋아졌다. 역시 젊은 여자와 있으니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선배가 다가왔다. 도연아, 아내는 어디 갔어? 요즘 안 보이던데. 도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예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 친정에 잠깐 갔어요. 언제까지? 한 달 넘었는데. 선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도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예린이 따라왔다. 부장님 결혼하셨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도연은 당황했다. 그건 복잡해. 사실상 끝난 관계야. 사실상이 뭐예요? 아직 이혼 안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예린이 화를 냈다. 도연은 급하게 해명했다.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예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도연은 혼자 남겨졌다. 집에는 지영이 없고 회사에서는 예린마저 피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혼자 술을 마셨다. 집은 어둡고 차가웠다. 아내가 없으니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다. 핸드폰을 보니 지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상했다. 보통은 며칠 지나면 먼저 연락해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 도현은 또 다른 술잔을 채웠다. 아내가 없는 집이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자신에게는 예린이 있으니까. 내일은 예린을 다시 설득해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도현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 한지영은 친구 집에서 지낸 지 2주째였다. 고등학교 동창 박미숙이 흔쾌히 받아주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37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독립이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85세 박순자 할머니. 지영의 가슴이 쿵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친구 집에 잠깐 와 있어요. 친구 집은 무슨? 집에 당장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영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37년간 순종해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영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틀림없이 호된 꾸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등이 굽었지만 여전히 기세는 등등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리 와서 앉아봐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으로 지영을 훑어봤다. 결혼한 여자가 미치지 않고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집을 나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리고 나가? 시어머니의 말이 지영의 가슴을 찔렀다. 37년간 들어온 말이었다.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격이 다르다. 너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 그래도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교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우리 아들은 회사 부장이야. 너 같은 여자는 흔하고 흔해. 지영은 참으려 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정말 자신은 그런 존재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 어머니, 저도 37년간 열심히 살았어요. 지영이 처음으로 반박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너가 지금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37년간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저는 우리 집에서 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너는 우리 집안의 짐이야. 돈도 못 벌고 집안일밖에 모르는 여자가 뭔 목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졌다. 37년간 쌓아온 인내의 끈이 툭 끊어진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어요. 지영이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야, 어디가? 이제 진짜 우리 집에서 짐이 안 되도록 하겠어요. 지영이 돌아서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한지영, 너 미쳤어?
집안을 다 버리고 어디서 살 거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 나갔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너 같은 여자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해. 후회할 거야. 지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눈물을 닦았다. 서러웠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37년간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다. 버스 안에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더 이상 짐으로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친구 집에 돌아와 지영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검찰청 12층 수사부. 장윤선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에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와 관련된 부정수주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류를 넘기던 윤서의 손이 멈췄다. 피의자 명단에 익숙한 회사명이 보였다. 대성산업. 아버지 장도현이 다니고 있는 회사였다. 설마. 윤서가 중얼거렸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기획부 부장 장도현. 의료기기 납품 관련 담당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윤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부정수주에 연루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단순히 업무상 관련자일 뿐일까? 자료를 더 뒤져보니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나왔다. 대성산업에서 명성병원으로 납품된 의료기기 가격이 시세보다 30% 높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된 정황이 있었다. 윤서는 후배 검사 김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이 사건 담당자 명단 다시 정리해봐. 네, 선배님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그냥 꼼꼼히 확인하려고.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윤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도연이 받았다. 아빠, 안녕하세요. 윤서야.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요즘 회사에서 의료기기 납품 업무 하세요? 의료기기? 왜 그런 걸 물어봐? 도연이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 느껴졌다. 윤서의 의심이 더 커졌다. 제가 맡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 부정수주 관련이에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아빠, 혹시 문제될 만한 일 없으시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서류 작업만 했어. 도연의 대답이 너무 성급했다.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윤서는 고민에 빠졌다. 검사로서의 의무와 딸로서의 마음이 충돌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법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튿날 윤서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다. 대성산업과 명성병원 간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도연이 명성병원 구매팀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다. 명백한 로비였다. 윤서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정말 연루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었다. 5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날 밤 윤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이상했다. 어머니는 항상 전화를 받았는데 결국 윤서는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은 어둑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키를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만 혼자 있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친정에 갔어. 언제 가셨는데 이렇게 오래 안 계세요? 윤서가 따져 물었다.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며칠 더 있을 거야. 윤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정수주 문제까지. 아빠, 정말 문제 없으시죠? 윤서가 다시 물었다. 도연은 짜증을 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나를 믿지 못하겠어?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와서. 윤서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제 숨길 수 없었다. 딸이 검사라는 사실을 깜빡했다. 윤서야, 아빠가 설명해 줄게. 이미 늦었어요, 아빠. 윤서가 차갑게 말했다. 검사 장윤서가 된 순간이었다. 검찰청 대회의실. 장윤서는 동료 검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 대성산업 부정 수주 사건의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총 12명입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아버지 장도연의 이름을 말할 때는 목이 메었다. 기획부 부장 장도연은 리베이트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윤서의 표정을 살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수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됐다. 윤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차마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대성산업 9층. 도연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불안했지만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다. 딸이 검사라고 해서 자신을 봐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수사하지도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후 3시 회사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장도연 부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다. 부정수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가웠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딸이 자신을 체포한 것이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특히 김예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린이 다가왔지만 수사관이 막았다.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부끄러웠다. 특히 예린 앞에서 이런 꼴이 되다니. 예린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예린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부정수주에 연루된 기혼 남성. 예린에게 도연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검찰청 유치장에서 도연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5억 원의 리베이트. 그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꿨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 이틀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구속이었다. 도연은 절망했다.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 통보가 왔다.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다. 변호사 접견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증거가 너무 많아요. 골프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계좌 이체 기록까지. 변호사의 말에 도연은 절망했다. 윤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한편 김예리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도현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정말 충격이야. 장 부장님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너 그 사람이랑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동료의 말에 예리는 발끈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업무상 대화만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오싹했다. 만약 더 깊이 관계했다면 자신도 연루될 뻔했다. 기혼자에다 범죄자였다니. 다행히 일찍 선 그었네. 젊은 여자들한테 추궁거리는 아저씨들 조심해야 해. 예리는 동료들 앞에서 도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제 도현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유치장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걸 잃었다. 회사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도. 지영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 소식을 들었을까? 갑자기 지영이 그리워졌다. 37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아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아내.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 지영아, 미안해. 도연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대성산업 부정수주 사건, 부장급 12명 구속. 도연의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다니. 즉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신문 봤니? 도연이가 잡혀갔어. 지영은 친구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놀랍지 않았다.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도연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런 때 가족이 뭉쳐야지. 37년간 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짐에서 벗어나겠어요. 지영이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 집안의 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다. 한지영은 신문에서 도연의 기사를 본 후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이었다. 37년 함께 산 남편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친구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지영아, 괜찮아? 충격 받았을 텐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지영의 대답에 미숙이 놀랐다. 진짜? 그래도 37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 37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영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기분이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익숙한 간판을 봤다. 명성병원. 도연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지영은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었다. 설마. 지영이 중얼거렸다. 37년 전 아버지와 연을 끊을 때 아버지는 한성병원 원장이었다. 그런데 병원 이름이 바뀐 건가? 지영은 병원 안내 데스크로 들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실례지만 한성병원이 명성병원으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안내 직원의 대답에 지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아버지는 아직 여기 계신 건가? 혹시 한영수 원장님 계세요? 한영수 명예원장님 말씀이시죠? 지금은 아드님이 원장이시고 명예원장님은 가끔 오세요. 지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 그리고 도연이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이 바로 아버지 병원이었다. 명예원장님과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지영이 서둘러 나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집으로 돌아와 지영은 곰곰 생각해 봤다. 37년 전 아버지가 반대했던 이유가 생각났다. 지영아, 그 남자는 안 돼. 너무 현실적이고 물질적이야. 당시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도연은 정말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결국 몰락했다. 이튿날 지영은 용기를 내서 병원에 다시 갔다.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었다. 37년 만에. 한영수 명예원장님과 면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 한지영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접수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 바로 올라오시래요. 12층 명예원장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영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37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12층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머리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한영수. 지영의 아버지였다. 87세에도 여전히 위엄이 있었다. 지영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지영은 눈물이 쏟아졌다. 37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지영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지영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웠다. 내 딸 많이 고생했구나. 아버지의 손이 거칠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증거였다. 지영은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37년간 연락도 안 드리고. 아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버지가 지영을 안아줬다. 지영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래야 한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안 좋게 봤어. 아버지의 말에 지영은 놀랐다. 아세요? 신문에 났더라. 우리 병원에서 리베이트 받은 놈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자신의 사위가 자신의 병원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었다. 참 아이러니하다. 37년 전에 막았던 결혼인데 결국 우리 병원에서 몰락하다니.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지영도 운명의 장난 같다고 생각했다. 지영아, 이제라도 돌아와. 내 딸로 살아가자. 아버지의 제안에 지영은 고민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버지, 감사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로서 딸과 같이 살고 싶은데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37년간 남에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독립하고 싶어요. 지영의 대답에 아버지는 흐뭇해했다. 역시 내 딸이야. 그 의지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 다시는 연락 끊지 말자. 네, 아버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37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었다.
한지영은 아버지와의 재회 후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이었다. 37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탓이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시간 있으면 병원으로 와봐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지영은 아버지를 만나러 명성병원으로 향했다. 12층 명예원장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큰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앉아봐. 아버지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상장들이 가득했다. 37년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것들이었다. 아버지, 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매일 이것들을 보며 너를 기다렸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 봐.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영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다. 잔액이 무려 10억 원이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해 매달 모은 돈이다. 37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 지영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왜 안 되냐? 내 몫이야. 아버지가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지영은 단호했다. 제가 스스로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로. 지영아, 넌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 아버지의 말이 지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버지, 37년 전에 왜 도현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남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렸다고 본 거야. 실제로 그랬고. 아버지의 말에 지영은 충격을 받았다. 도연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을 보고 접근했다는 뜻인가. 그래서 내가 반대했던 거야. 하지만 넌 사랑한다며 고집을 부렸지. 지영은 37년 전을 떠올렸다. 당시 도연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어. 그 남자는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 아버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랬다. 도연은 37년간 자신을 짐 취급했다. 이제라도 돌아와, 지영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하냐? 37년간 의존해서 살았어요. 남편에게, 시댁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다. 이제는 정말로 독립하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야. 다르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똑같아요.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다 해결해 준다고 하시는 것도. 지영이 일어났다. 저는 이제 한지영으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그냥 한지영으로요. 아버지는 당황했다. 딸의 의지가 이렇게 단단할 줄 몰랐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어?
60이 넘은 나이에 해보겠어요.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영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가 뒤에서 불렀다. 지영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네, 알았어요. 지영이 돌아서며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두렵긴 했다. 하지만 설렜다. 6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대학원 입학 안내를 검색했다. 상담 심리학과. 평생 꿈꿨던 공부를 해볼 때였다. 한지영, 이제 시작이야. 지영이 혼자 중얼거렸다. 37년 만에 찾은 자신의 이름이 새로웠다. 3년 후, 겨울. 교도소 면회실에서 장도연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3년간의 수감 생활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팼다. 68세가 된 그는 이제 늙은 죄수에 불과했다. 면회 온 사람은 큰딸 윤서였다. 그녀 역시 많이 지쳐 보였다. 아버지를 직접 수사했다는 부담감이 3년간 그녀를 괴롭혔다. 아빠, 어떠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다. 윤서야, 고생 많았다. 내가 나를 잡아넣었다고 원망하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3년간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잘못을, 가족에게 저지른 죄를.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너는 검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니? 윤서는 망설였다. 어머니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다. 잘 지내세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대학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영이 공부를 한다고? 상담 심리학 석사 과정이세요. 성적도 우수하시고. 윤서의 말에 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영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37년 동안 왜 몰랐을까? 그리고 병원에서 상담사로도 일하세요. 환자분들이 엄마를 많이 따르신대요.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지영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아내가. 할아버지는 만나시니? 네, 자주 만나세요. 엄마가 할아버지와 화해하셨어요. 도연은 더욱 참담해졌다. 지영의 아버지, 명성병원 명예원장. 자신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의 소유주.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혹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도연이 물었다. 윤서야,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니? 윤서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빠 얘기 자체를 안 하셔요. 그 말이 도연에게는 더 아팠다. 원망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도연이 고개를 떨궜다. 6개월 후 도연은 가석방됐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도연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다. 과거의 부장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전과자에다 70세 가까운 나이.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택시를 운전하던 도현은
길가에 큰 전광판을 봤다. 명성병원 광고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뉴스가 흘러갔다. 한지영 교수, 노인 심리치료 분야 공로상 수상. 도연은 급히 차를 세웠다. 한지영 교수, 자신의 아내였던 지영이 뉴스를 자세히 보니 지영이었다. 명성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상담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지영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도연은 눈물이 쏟아졌다. 37년간 무시했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은 감옥에서 썩고 있을 때 지영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고시원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텔레비전에서 지영의 인터뷰가 나왔다.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도연이 알던 그 소심한 지영이 아니었다. 특히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울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한 아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다. 혹시 과거를 후회하시나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보다는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도연은 리모컨을 놓고 고개를 떨궜다. 지영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일 뿐이었다. 새벽까지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3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까? 지영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신문을 펼쳤다. 지영의 기사가 더 크게 실려 있었다. 62세에 새 인생 시작한 한지영 교수, 노인 상담 분야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라. 기사를 읽어보니 지영의 행보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다. 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논문도 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명성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의 심리 치료를 담당하며 놀라운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어봤거든요. 지영의 인터뷰 내용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준 상처가 오히려 지영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는 지영이 새로 출간한 책 소개도 있었다. 다시 피는 꽃 60대에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인생.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했다. 도연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읽었다. 책에는 지영의 솔직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37년간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았다. 남편의 아내로, 시댁의 며느리로, 아이들의 엄마로. 정작 나 자신은 없었다.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책장을 넘겼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그 힘든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아니라고 답한다.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내 삶의 훈장이 되었다. 도연은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지영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알던 그 여린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몇 달 후 도연은 우연히 명성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택시 손님을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병원 입구에서 지영이 나오는 것을 봤다. 3년 만에 보는 지영이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지영은 병원 직원들과 함께 걸어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의 농담에 크게 웃는 모습이 예뻤다. 도연은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다. 지영이 택시를 탔다. 다른 택시였지만 도연은 뒤를 따라갔다. 지영이 내린 곳은 대학교였다. 아마 강의를 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지영이 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당당한 걸음걸이, 곧은 어깨.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밤 도연은 딸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오늘 엄마를 봤어. 어디서요? 병원에서. 정말 달라 보이더라.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세요. 아빠를 기다리지 않아요. 윤서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나도 안다. 그래야 한다는 것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윤서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빠도 새로 시작하세요. 엄마처럼.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래요. 엄마 말씀이에요. 윤서의 말에 도연은 또 눈물을 흘렸다. 지영의 말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거울을 봤다.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영처럼.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지영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사과의 편지를.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편지를. 편지를 다 쓴 후 도연은 우편함에 넣었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지영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도연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로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요. 지영. 도연은 그 편지를 보며 울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지영이 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70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도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다. 지영처럼. 몇 년 후 도연은 작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되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 있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지영의 소식을 또 봤다. 노인 상담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책도 여러 권 내고 강연도 다니고 있었다. 도연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간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새로 살고 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도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